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상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이 실적 기대감 그리고 MS에서 신제품을 공개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 AI 모멘텀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례 최대 개발자 회의 빌드에서 자사의 AI PC 신제품이죠.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했는데요. 이 PC의 특이한 점을 살펴보자면 내장형 AI PC라는 점입니다. 이 내장형 AI 반도체 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자체적으로 AI 기능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고객들의 좀 눈길을 사로잡지 않을까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 좀 역시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반도체 관련주들 잘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좀 부풀어 있었던 시청자분들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 직후에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해서 이 최고치를 경신해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너무 답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이 수혜가 좀 나타났어야 하는데 SK하이닉스는 물론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도무지 잘 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 관련주들의 하락세에 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아쉽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이런 흐름과 다르게 코스닥은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 오전 중에 보였었는데요. 여전히 좀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들 담고는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를 방어하기가 조금 힘겨워 보이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밤 테슬라의 상승으로 2차 전지가 조금 힘을 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수를 상승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또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의 상승 역시 좀 시장의 방어를 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반도체 소보장단이 좀 하락하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하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민감한 상황. 내일 새벽에 공개 예정인 5월 FOMC 의사록 공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네, 오늘 우스타에서는 편지의 기자와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 분석 등 아주 다양한 스타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이정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우리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 아침에는 약보합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등락을 거듭하다 0.21% 상승한 2,729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후 들어 상승권역에 머물렀지만 하락 전환하며 현재 0.27% 상승한 84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과 기관 모두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762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53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다 오늘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1,309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제조업과 대형주 중심으로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 홀로 팔아내며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각각 236억 원, 266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주로 IT주와 반도체주를 담아내는 모양이고요.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호실적 기대감에 SK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 기록을 쓰기도 했죠. 현재는 2.81% 상승한 19만 7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HBM 모멘텀이 약한 삼성전자는 하락세 보여주며 0.64%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대차가 시총 5위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호실적 전망과 주주 환원 기대감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9.49%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간밤 테슬라가 6% 넘게 급등하며 에코프로 형제가 모처럼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주 현재 0.25%, 0.62% 각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알테오젠의 급등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 3%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0.62% 상승하여 96,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장 마감 후에 한 번 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지 기자와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태국이 만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범죄 조직을 차린 뒤 이 비상장 코인을 매수하면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수백 명을 속여서 무려 256억 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개요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들을 해외로 유인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불법 행위를 시킨 투자 사기 조직의 범행입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투자 사기 조직을 만들고 308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저지른 뒤 24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범죄 조직 총책 A씨 등 19명을 구속 송치하고 1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네, 이 청년들을 해외까지 유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이 청년들을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들은 먼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는 비행기표를 제공했고요. 우선 태국으로 오게 유도했습니다. 이후 버스와 배를 이용해 미얀마로 밀입국시킨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무장 경비원에 있는 건물에 감금했다고 합니다. 해외 취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비행기표까지 줬다고 하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기를 진행한 걸까요? 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초대 링크를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참여한 피해자를 또 그렇게 속였는데요.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이용해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정을 하면 특정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비상장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속이는 뭔가 계정이나 대포 계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SNS에도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스스로 본인의 일이 되면은 이게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경찰의 조사는 좀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수익금 1억 6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금을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37명의 조직원을 검거를 했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또 다른 총책 6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종의 투자 사기
뭐 여러 가지 수법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민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투자 사기 범죄는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을 유인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도 이러한 범죄를 적극 단속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간절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맞아요.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년들의 미래를 정말 앗아가고 있는 이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이어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와 또 그 해결책으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좀 소개해 주세요, 기자님. 네, 지난 21일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 황주호 사장은 최근 시사저널의 인터뷰에서 AI 시대의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등 주요 기관들은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이 현재 2.5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발전과 관련 기술들이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죠.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들을 건립한다라는 소식들 덕분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전력 설비와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들이 좀 제시되고 있을까요? 네, 기존의 재생에너지는 생산 효율이 낮고 간헐성이 높습니다. AI의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은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은 원자력, 그중에서도 혁신성과 소형성을 구현한 소형 모듈 원전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기는 합니다. 이전에 뭐 우리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원으로서 이 SMR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소형 모듈 원전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건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 안전성이 또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안전성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스타게이트 AI 센터를 건립하면서 SMR을 에너지원으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뭐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벌써 이 SMR을 채택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SMR 시대가 도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 SMR과 관련된 종목으로 가장 좀 뜨겁게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우리기술 주목을 굉장히 뜨겁게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기술은 국내 유일의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독점 공급 기업입니다. 제어 계측 시스템 MMIS는 원전의 운전, 제어, 그리고 감시 계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신한울 1호기에서 4호기와 세울 3, 4호기에 이를 공급했습니다. 향후 추가 원전이 건설될 경우에도 MMIS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MMIS 굉장히 저도 좀 어렵고 생소한 단어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운전 제어 감시 계측 정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최근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 기술의 원전 사업 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한울 3, 4호기의 원전 제어 시스템을 동적 고급사로 선정이 되어서 70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데요. 또한 기존 MMIS의 납품 원전에도 지속적으로 부품 및 예비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좀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SMR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전에 대한 관계 조금 더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SMR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SMR을 통해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원전 관련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AI의 발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과 같은 전력 수요의 폭발적인 급증과 함께 우리 시장의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까지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열린 자율무기 시스템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회의에서는 이 AI 킬러 로봇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고 세계 140여 개국에서 AI 로봇 전문가, 그리고 방위산업, 기업,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AI와 군사기술의 결합에 대해 경론을 펼쳤고요. 특히 AI 킬러 로봇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네, 알렉산더 셜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펜하이머 모먼트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펜하이머 모먼트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윤리적 딜레마를 인식하는 순간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특히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공학 등 현대의 첨단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할 때 자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AI 킬러 로봇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는 이 세계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을 이제 제조한 이론 물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데 얼마 전에 그 왜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오펜하이머의 그 명대사 나는 신이요 곧 죽음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그만큼 위대한 발전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발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킬러 로봇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이 킬러 로봇의 시대가 이미 열렸다라는 주장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인명을 살상하는 사례가 그 시작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병사와 AI 로봇으로 구성된 혼성 전투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넥스트지 기반 대규모 행동 모델이 보편화가 되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킬러 로봇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킬러 로봇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영화에서만 봤던 내용이었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 마주할 날이 정말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드론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그럼 드론 말고 혹시 또 어떤 킬러 로봇이 지금 실제 등장을 하고 있나요? 네, 최근 미국에서는 화염 방사기를 장착한 로봇계인 서모네이터가 등장했습니다. 로봇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탐색이 가능하고 뛰거나 달리면서 긴 사거리에서 화염을 방사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 전문지인 더 워존은 서모네이터가 AI를 탑재한다면 전장에서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 국제사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해 12월 세계 150여 개국이 무기 체계 AI화에 대한 유엔 결의를 지지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넥스트지를 이용한 기술적 통제가 킬러 로봇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모든 로봇은 데이터 저장과 전송이 필수적이라며 획기적인 통신 기술 확보가 킬러 로봇의 통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뭐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야 없겠지만 이 AI 킬러 로봇의 근본적인 위협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초로 수소 전지를 사용하는 슈퍼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2026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가격이 5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대차 그룹이 선보일 슈퍼카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개발 중인 슈퍼카는 코드명 N74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의 슈퍼카에 버금가는 성능에 775마력 이상의 출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내놓은 첫 슈퍼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N74는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해 고성능 모터와 결합된 후륜 구동 방식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초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3초대. 게다가 우리가 슈퍼카로 익히 잘 알고 있는 페라리, 람보르기니와 같은 이런 차종과 비슷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슈퍼카, 현대차의 슈퍼카 디자인은 혹시 공개가 됐을까요? 네, N74의 외관 디자인은 아직 외부에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석권한 엔비전 74의 라인을 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엔비전 74는 1974년 현대차가 선보인 포니 쿠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석권한 엔비전 74. 굉장히 기대가 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공개가 돼서 저희도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현대차의 슈퍼카 생산 계획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대차 그룹은 N74를 2년 동안 단 200대만 한정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차량의 가격이 5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5억 원. 사실 그렇게 저렴한 금액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슈퍼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또 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5억 원이라는 가격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N74의 개발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현대차 그룹은 N74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수소 생태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수소 전지의 가능성을 세상에 알리며 현대차 그룹이 수소 분야의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기차에 이어서 이제 수소차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이번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세계 첫 수소 슈퍼카의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4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슈를 너무 길게 풀어봤나 봐요. 네. 조금 있으면 우리 장 마감할 시간인데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이슈가 뜨거웠는지 짧게 한 번씩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 좀 볼만한 게 있었을까요? 오늘은요, 잘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대조되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종목들이 잇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AI 반도체 대장주인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는 오늘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욕 시장의 엔비디아는요, 953.86달러의 장을 마감하면서 2달 만에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삼성전자는 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7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는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만큼 오늘의 좀 이런 모습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주가 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7만 7천 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저도 주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원포인트 인사로 이 반도체 부문 수장을 교체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신임 DS 부문장에 전영현 부회장을 위촉했다고 합니다. 이 지난 2022년부터 3년 5개월간 반도체 수장 자리를 맡아왔던 경계현 사장은 이 전 부회장이 담당하고 있던 미래사업 기획단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다고 하네요. 반도체 점유율 하락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부진 타개를 좀 위해서 분위기 쇄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평이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원포인트 인사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반응들인가요? 네, 증권가 중에서도 KB증권에서는요, DS 부문 신임 부문장은 우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신제품을 개발, 또 수율 향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파운드리 실적 개선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신기술의 선제적 개발과 기술 경쟁력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DS 부문장 교체 원포인트 인사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분위기에 쇄신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업계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증권사 25곳의 목표 주가 평균이 이제 10만 4천 원이라고 하네요. 이 직접 목표 주가보다 오히려 한 1%가량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나 KB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서 이 2분기 실적 전망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방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에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공감할까가 좀 의문입니다.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뉴욕 증시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삼성전자의 모습이 안타까운데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슈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가격이 또 올랐다는 아이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더 이상 이 서민의 음식이 아닌데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또 오랜만에 올랐다고 합니다. 치킨업계 빅3 중에 하나인 BBQ가 이제 치킨 가격의 인상을 발표한 겁니다. BBQ는 오는 23일부터 인기 메뉴인 황금 올리브 치킨의 이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을 3,000원 올리는 등 23개 제품 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 기준으로 4위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 역시 고추 바사삭 등 9개 치킨 제품의 가격을 1,900원씩 인상을 했다고 하고 프라닭 치킨 역시 또 세트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고 하네요. 아이고, 뭐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치킨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과연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BBQ는요, 이 부재료의 가격 상승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가맹점이 수익성 악화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 치킨을 시킬 때 배달비까지 하면 3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럼 네. 과연 이게 서민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치킨 관련주 종목군은 이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뭐 하림, 교촌 F&B, 마니커 그리고 한일 사료도 포함이 되고 있는 이 네. 사료주 단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 치킨 가격 상승이 소비자의 마음은 조금 쓰리게 했는데 이 주가 면에서는 그래도 좋은 소식으로 접한 흐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훈풍에 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슈와 함께 서민 간식, 야식이라고 불리는 치킨 가격의 인상 이슈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이렇게 내용 마무리하고요. 시장 마감 상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나스닥의 신고가 경신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 시장은 곧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마지막에 빨간불을 켜며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0.08% 상승한 2,72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권역에 머무르며 빨간불을 켜며 마무리되나 했지만 결국 파란불을 켜며 0.08% 하락한 84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공방이 일어났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덜어내는 물량을 외국인이 모두 담아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고요.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신고가 경신으로 SK하이닉스는 강한 상승 탄력 받으며 2.9%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HBM 모멘텀이 약한 삼성전자는 0.89%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또 양시장 모처럼 2차 전지주가 힘을 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14%,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 0.14% 하락 전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현대차가 시총 5위에서 4위로 뛰었는데요. 주주 환원 기대감이 커지면서 9% 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형제 오늘 기분 좋게 빨간불 켰습니다. 0.25%, 0.93% 상승했고요. 오늘 알테오젠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 3% 넘는 상승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어서 상승폭 반납하며 1.53%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각 22일 기준 있을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계속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장 마감 상황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장중에 좀 잘 갔던 종목들 짧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셨나요? 오늘은 현대차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서서 또 시총 순위가 변경됐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북미 수소 밸류체인 확장 소식과 함께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이 두산 퓨얼셀 그리고 범한 퓨얼셀, S 퓨얼셀과 같은 종목들,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죠. 오늘 좋은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이 현대자동차그룹이 2026년 수소를 연료로 쓰는 슈퍼카를 생산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수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한 겁니다. 이 현대차가 N비전 74를 수소 슈퍼카로 이제 다시 개발해서 N74라는 코드명을 붙이고 이 8월부터 성능 검증용 T카 트라이얼 제작에 들어갈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구나라는 전망과 함께 수소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기차가 시장이 지금처럼 개화되기 전에는 이 네.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 비슷비슷하게 친환경 에너지차로 이제 차세대 신개념 차로 이제 불리면서 조금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순간도 있었는데 수소차가 생각보다 이 개발이 빠르지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쯤 개발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소식 또 흥미롭게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3대 증시가 그야말로 요즘 들어서 뜨거운 김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장이 다 잘 가는데 왜 국내 증시만 이렇게 답답하게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증시와 또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최근 금융당국이 밝혔던 공매도 재개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저희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통상 이제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은 장이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최근의 증시 상황을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좀 어떠셨나요? 진짜 우리나라가 아주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미국과 특히 이제 미국의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4년도에 정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당시가 1000포인트였고 지금 오늘 현재 2700이거든요. 딱 약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지난 30년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나스닥은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약 한 25배, 약 30배 정도 가까이 올랐고 미국 S&P 10배 정도 올랐고 다우존스도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모든 지수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만 겨우 3배가 안 되고 지금 현재 2.7배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이 지금 현재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2.5%에서 지금 1.5%로 비중이 더 낮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결제에서 미국의 달러가 더 강세가 되고 미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이 11배가 넘는 크기로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9조 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주었고 TSMC도 똑같이 보조금을 막대하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반도체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직접 투자, FDI라고 부르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한국 기업이 투자를 유출한 것이 4배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인세 26%고 미국은 21%입니다. 또 투자세 공제도 미국이 더 많이 해줍니다. 미국은 확자가 날 때까지 전액 면제해주고 또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유일하게 올렸습니다. 작년에 겨우 1% 낮췄지만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에 잘 아시다시피 우버나 에어비앤비, 타다, 4차 산업혁명 모두 다 규제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다 금지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탄생하고 새로운 신생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택시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서 다 금지시켰다. 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저평가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의 저평가, 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교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좀 불안한 상황들과 반대로 미국은요 계속해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가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대표적인 매파 인사였는데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리 인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좀 디커플링이었지만 지금까지는 디커플링이었지만 앞으로 조금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수로 좀 본다면 상반기 안에 3,000포인트 터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지금 2,700이니까 한 10%만 더 상승하게 되면 3,000을 찍게 되고 우리나라의 최고점은 한 3,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고점이 한 1% 지금 모자랍니다. 네. 이와 같이 미국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금년 9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한 2번 정도 저는 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이 기준금리의 목표가가 지금 현재 5.5%에서 4.6%이고 내년에는 3.6%입니다. 또 2026년에는 2.6%까지 내리겠다고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2월경에 내릴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와 기준금리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 완전히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은행의 예금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되고 있고,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는 저는 뭐 3,1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내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3,600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항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70%로 항상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삼성전자 같이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는 상장 기업이 2,500개이고 시가총액이 2,500조인데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이와 같이 아무 종목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네.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1등이나 우량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고 난다면 이 하반기에는 그래도 3,000포인트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에 좀 변수가 되고 있는 게 금감원장의 공매도 재개 발언입니다. 물론 이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뭐 외국인들이야 뭐 당연히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대통령도 이 공매도 금지에 이미 찬성을 했는데 금감원장의 발언이 좀 뜬금없다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마 이제 금융감독원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네.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시가총액의 2,500조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입니다. 뭐 삼성전자의 한 50% 정도, KB국민은행은 75%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네. 외국인 지분이 많이 들어와야만 우리나라 주식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공매도가 금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겁니다. 네. 바로 이복현 원장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시킨 이유는 외국인들의 불법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식을 빌려서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식이 없지만 정권 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주식이 있는 잔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지 불법이 아닌데, 외국인들이 한 2,100억 정도를 9개 투자은행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 6월 말까지 금지가 되어 있고, 정부가 지금 현재 총 80개의 정권사에 이런 전산 시스템, 잔고 시스템을 갖추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축하는 데는 저는 아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전부 다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매도의 외국인 비중은 한 80% 정도 됩니다. 기관 투자가가 18%, 개인은 뭐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외국인의 텃밭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대차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대차의 기간에 무한대로 해주는데 우리 개인은 3개월만 주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다만 개인들에게도 주식을 연장을 해주지만 뭐 투자 비율이라든지, 일본은 외국인과 개인에 대해서 대차 기간이나 비중이 동일합니다. 140% 동일한데 한국만 그렇게 외국인 대한 특혜가 됐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금감원 원장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러 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매도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 공식적인 금감원의 입장은 우리가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시작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금감원장의 이야기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기존에는 뭐 7월부터 재개를 한다라고 전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6월에 재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요, 결국에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막고 한국의 자본 시장을 육성하기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공매도를 재개해서 외국인들의 자본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혹시 또 이외에 다른 방법 이야기해 주실 게 저는 있을까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가장 좋은 모델인데 네. 싱가포르는 정권 거래세 0.2% 제외하고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는 700개, 1000개가 안 되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환전도 24시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국가이고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도시국가가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 GDP는 세계 10인데도 우리가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환전이 24시간 안 되고 미국과 반대의 시간에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시부터 3시까지만 주식시장이 열린 시간만 환전이 되고 있고 또한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의 1%도 안 됩니다. 싱가포르는 35%다. 결론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주식시장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없애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데 네.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시행을 하자 말자. 네. 미국이나 유럽, 미국은 양도세가 20%가 있고 나머지는 거래세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취해야 되는데 한국은 정권거래세도 받고 소득세도 받고 배당세도 받고 네.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다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이 디커플링 됐거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너무 업해죠.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면제해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싱가포르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주식과 관련된 세금 좀 없애고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된다. 정말 방송 때마다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공매도 재개 소식도 그렇고 이 금투세 도입 이야기가 다시금 들려오면서 우리 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좀 실망한 기색이 좀 뚜렷한 편입니다. 투심이 좀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달 들어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거의 2조를 매도한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좀 굳혀서 나간다면 이 개인들의 이탈 좀 계속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앞으로 더 이탈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제 집권했을 때 법인세를 겨우 1% 낮춰줬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세계 평균 21%로 낮추자는 법안을 제안했는데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 대기업만 특혜를 본다. 그래서 절대 깎아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네. 대기업이 이익을 봐야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더 많은 데 투자를 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네.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0%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법인세 감면이 부자들의 감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금투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금투세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27%까지 거두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더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은 50%에서 60%까지 크게 증가했고 한국은 2%에서 1.5%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금투세라든지 많은 세금을 계속 더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국내 주식시장을 버리고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글로벌 주식 비중의 60대 1%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네. 우리가 글로벌의 동향도 알고 함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동시에 투자해야만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같은 기간에 미국이 한 20배 이상 한국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저는 정부가 이런 세금 감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으려면 이 정부가 세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슈 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우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장 마감 상황 간략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72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84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